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여야가 특정 정치인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발언을 대사로 치는 게 핵심적인 정치 취재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오직 정치 분야만 사실을 기사로 쓰는 게 아니라 말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분야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여야가 교섭단체 상당히가 네,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지난 2달 동안 여러 차례 검찰과 언론의 공생관계를 지적하고 또 잘못된 보도 관행을 비판했는데요. 오늘은 이 정치 보도의 관행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는 시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2분 초대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영원한 새싹, 영원한 초선, 네, 표창원입니다. 네. 초선으로 그냥 끝나시는 초선으로 끝까지 기억되고 싶어서요. 네. 그리고 윤영중 랩 2050 연구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에 있는 랩 2050의 윤영중이라고 합니다. 네. 연구원 그러니까 또 굉장히 또 멀게 느껴지는데 기자 출신이시죠? 네, 기자를 했었고요. 네. 네. 한 기자 생활을 이제 8년 반 정도 했었는데요. 주로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제일 오래 있었고 다른 언론사에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주로 어느 쪽을 담당하셨나요? 부서는요. 보통 그 정도 연차되는 기자들은 그 한 곳에 오래 있기가 어려워요. 많은 여러 부서들 돌았고요. 정치부도 있었는데 정치부에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그 화제의 인물 표창원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아주 반갑고 기대가 큽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이철 의원이 네. 선공을 해가지고 빛이 약간 좀 바랬어요. 좀 다행이고 감사드리죠. 그렇습니까? 네. 네. 너무 많은 빛은 저를 좀 움츠러들게 하거든요. 네. 약간 그 아쉬움이나 섭섭함 같은 건 없으십니까?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네, 야, 정치가 진짜 많이 힘든가 보군요. 무척 힘듭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강한 정신력과 내공, 네, 그리고 버티는 힘.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오래 계시는 국회의원들은 그 부분이 제일 강한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남들의 시선이라든지 비판, 비난, 자괴감도 느끼실 테고요. 저도 당연히 많이 느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소명 의식이 있으시니까 그 오랫동안 해오시고 또 해나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또 좋게 말씀하시네요. 개인적 의견 하나만 보태자면 네. 인터뷰에서 왜 좀비에 물린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는 어떤 수사학으로 이해했냐면 그만큼 호러 영화급으로 굉장히 소각한 세계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식을 안 하시고 오히려 굉장히 경박하고 소각한 세계를 최적화하신 분들보다는 그 문제를 이렇게 느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속속 좀 불출마 선언하시니까 유권자로서는 상당히 저로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네. 네. 그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나름대로 또 약속을 드린 게 있어서 그 초심을 잃게 되면 쫓아내 주십사 부탁도 드렸고 그 전에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강하게 초심을 잃거나 좀 흔들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약속을 지켜드리는 것이 예의고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분이 오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계속 좀 정치가 활력 있게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비 되기 직전이었나 보군요. 네, 물렸는데요. 이 좀비독이 퍼지기 전에 과감히 잘랐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네. 아니 윤영중 연구가 보시기에는 다시 또 안 나오실까요? 아니, 그냥- 저는 네. 출사표 내어진 게 굉장히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전사의 용맹함, 신사의 품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지금 정치에 필요하고 저는 특히 표 의원님께서 굉장히 소중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던 게 편승하지 않는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용맹함과 그 용기가 아직까지 우리 정치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야, 생각하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다들 칭찬하네요. 그 전에 말씀 주시죠. 근데 원래 칭찬은 대놓고 하기 힘들어요. 네. 상당히 비판은 상당히 대놓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네. 다음번은 모르겠고 예.
뭐 앞날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죠? 앞날 예 그렇긴 하죠. 자, 오늘 이 정치 보도의 관행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표창원 의원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뭐 한마디로 뭐 정치 보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다? 정치 보도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국회 문제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국회가 언론에 의한, 언론을 위한 정치 쇼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거기서 좀 자괴감도 느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언론에 의한이란 거는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회의에서 특히 법사위는 모든 사안을 다 다루니까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언론 이게 보도됐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진실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 문제가 아니냐. 언론에 보도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기정사실로 놓고 공격을 하고 방어하고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언론을 위한 국회의 정치쇼라는 거는 다는 아니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거의 배우가 되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방송에 보여질 것이다. 또는 언론의 기사화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신 채 주로 발언이나 말씀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위기가 강해요. 그래서 언론에 의해서 거의 뭐 좌지우지되는 국회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자괴감이 느꼈고요. 물론 그것이 언론이 당연히 이 세상에 뉴스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루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국회가 할 일은 또 따로 있고 법안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정책의 중요한 부분들은 언론이 현재 기사로 다뤄주지 않거나 헤드라인을 올리지 않거나 또 포털에서 클릭수가 많이 나지 않고 댓글 많이 안 달릴 만한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주목도 안 하고 다루지도 않는 이런 국회 모습인 거죠. 그 부분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카메라가 없으면은 덜 싸웁니까 진짜? 네. 그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확실하고요. 카메라가 없는 법안 소위 이런 데서는 거의 싸움 없어요. 예. 논의가 막 주고받고 잘 되고 야 국회가 이런 곳이었네 정말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회의 벌어지고 카메라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뭐 국회 방송은 늘 생중계나 아니면 뭐 녹화 중계를 하니까 늘 촬영이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서 전부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 뭐 쇼맨들이 되는 거죠. 사실 그 더 일 제대로 하라고 감시하는 건데 그 감시 때문에 오히려 더 쇼를 보여줘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언론이 좀비 백신이 아니라 좀비 바이러스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네. 이거를 이제 언론학에서는 이제 미디어타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의 미디어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언론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마치 언론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언론에서 눈에 띄어야 의사결정에서 힘을 받고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치의 질서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니라 현대 정치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미디어화가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이유는 이제 민주화 이후에 사실은 그러니까 불투명했던 정치가 이제 투명한 정치 쪽으로 이제 어쨌든 미디어를 통해서 바뀌게 되면서 나타났던 부대 효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정당 정치가 굉장히 약하고 어떤 민의에 의해 가지고 정당이 이제 걸러져서 그것이 어떤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동력이 되는 틀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미디어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 이게 만들어진 한국 정치의 좀 더 독특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언론 보도가 정치 이슈나 기사는 완전히 그냥 정해져 있는 대결 구도로만 주로 보도를 해요. 그래서 딱 만들어져 있는 여야 간의 날선 공방 혹은 이런 뭐 정쟁 이렇게 되는 것만 다루거나 혹은 정쟁적인 게 아닌 것도 정쟁적으로 살짝 변화시켜서 역시 대결 구도로 보도를 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정치가 사실은 사회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역할이 더 중요할 텐데 반대로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있는 갈등은 더 증폭시키는 언론과 정치 간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그런 협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대단히 좀 부정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윤영중 연구관님은
기자를 그만뒀을까요? 어떠신지. 저는 그 기자를 사실 기자랑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그런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에 이제 대안을 모색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일단 굉장히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저를 왜 불렀을까 처음에 고민을 해봤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요? 예, 네. 저는 정치부 기자 1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 취재 관행에 대해서 특별히 저한테 들을 말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다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그 정치 저널리즘의 반성, 그리고 새로운 정치 저널리즘을 구현하려는 발버둥으로 책을 한 권 썼거든요. 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책을 썼었고,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대결 구도로 몰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요. 정치는 갈등을 드러내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럼 무슨 갈등을 다룰 것인가가 핵심인데, 과연 언론이 주목하는 거는 누가 힘이 센가? 누가 이 권력을 잡는가? 이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 갈등, 판세를 주로 다뤄요. 하지만 진짜 갈등을 다루려면은 우리 사회의 많은 이해관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그 갈등을 다뤄야 돼요. 근데 정치에서 그걸 안 다루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법안 소위나 상임위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정치 저널리즘을 구현해 보고자 쓴 책이 하나 있었었는데, 사실 전직 대통령들의 공약을 분석한 책이었거든요. 근데 책의 판매고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안 되면서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정치 저널리즘을 구현하려는 그런 저의 아젠다도 좀 덜 알려진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언론에서는 얘기를-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본다.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정치인이 배우라면 드라마타이즈를 누가 하는가를 좀 생각해 봤더니 씬업을 국회가 주고 플롯을 언론이 짜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극이 완성이 돼서 공모를 지금 하는 말씀하신 거죠.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반영된다기보다 약간 생성되고 현실이 재구성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이제 그 극이 예를 들어 있는 사회 문제를 잘 드러내고 해결을 향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된다면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갈등이 뭐 1%와 99% 간에 지금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구조를 둘러싼 큰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본질을 드러내주고 이걸 어떻게 크게 충돌 없이 혹은 한쪽에 희생 없이 잘 해결할까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주장하는 정치인 개인의 말, 표현, 둘이서 라이벌 구도 이렇게만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본질 갈등의 내면, 시면 이런 것들은 완전 묻혀져 버려요. 그게 너무 허탈한 거죠. 논의를 하려다가도 그 논의는 실종되어 버리고 표면적인 부분들과 사람에 대한 부분만 남아버리니까 그럼 그냥 여당이 밀어붙여서 통과돼도 문제인 거고, 이것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부각돼서 통과 안 돼도 문제인 거고, 그것이 지금 가장 큰 이제 언론의 그 미디어타이제이션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정치인들이 배우화 되어 간다는 맞습니다. 건데, 그럼 배우가 되려면 뭔가 좀 연기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선 의원들은 뭐 연수 같은 데서 그런 걸 좀 배웁니까? 언론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배워지지는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초선 의원 연수 같은데 언론에 대해서 듣는 것은 단지 조심하라 정도예요. 조심하라고요? 네. 말 설화에 어떻게 휘말리고 어떻게 하면 뭐 한 방에 훅 가고 그리고 그 초선 의원들 특히 생각 없이 던진 말 몇 마디 때문에 언론에 비화가 돼서 당에 어떤 충격이 가고 되게 이런 것들만을 봤지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고 연기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려주진 않는데요. 네. 관찰을 해보다 보면 각각의 정치인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당내 경선 거치죠. 또 치열한 선거전에서 유권자들 뭐 찾아다니면서 잠 줄여가며 발로 뛰어가며 허리 굽혀가며 뭐 양심 뭐 자존심 다 팔아서 표를 얻기 위한 다 이런 걸 거쳐온 사람들이라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언론의 방송에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감으로 알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모 의원의 그런 그 앞뒤의 이 상황들을 설명을 드렸더니 영화 감독께서 그건 그냥 메소드 연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메소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7분의 질문 시간이다 그러면 이 7분의 질문 시간을 어떻게 클라이막스까지 감정을 고조를 끌어올려서 샤우팅으로 터뜨리고 마무리를 해가지고 자신의 그 이 발언과 질의가 임팩트 있게 딱 SNS나 또는 뭐 방송에 나가는지 이걸 알고 그걸 그냥 터뜨리면 부자연스럽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감정의 고조를 쫙 스스로가 이끌어올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르쳐줘서 형성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부분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좀 저도 저렇게 될까봐 두려운 측면이 좀 있죠. 이렇게 정치가 드라마타이즈가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이제 액션 배우가 되거나, 그러니까 눈에 띄는 액션이 있어야 되거나 캐릭터가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싸움꾼 캐릭터가 상당히 잘 먹히죠.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이쪽과 저쪽에서 싸움을 리드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부각되기 때문에 예전에 신문이 한창 강했던 시절에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본인의 이름이 부고란에 나오지 않는 한 정치인은 무조건 신문에 나오는 게 좋다.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국회의원들끼리.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유건 간에 신문에라도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력한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이게 득표력에 상당히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1등, 2등 뽑을 때 보면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쨌든 미디어에 노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그런 식으로 훈련시켜버리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한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정치 나고자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언론 기자 나고자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지난 방송에서 물 뿜고 계세요. 우리 저 교수님께서 그 법조팀에 가는 기자들은 에이스다 이른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치부 기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궁금하네요. 정치부 기자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에이스만을 골라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래 못 있었던 네. 건 에이스가 아니라.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분명히 중요한 출입처인 건 맞죠. 근데 정치부를 그 정치를 취재하는 게 과연 정치부 기자만인가? 저는 오히려 사회부 기자이거나 경제 부분의 기자였을 때 정치인들과 더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많은 정책들을 다루는 기사들을 썼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정치부 기자가 되니까 그런 정치 기사를 못 쓰겠더라고요. 예. 그런 나름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이제 약간 고전적인 마인드로는 언론사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밟아나가야 할 코스 정도로 인식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반대하는데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처음 기자가 됐을 때 정치부 출입처를 가는 것이 그렇게 그 기자의 성장에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입처 중에서 제일 그 특이한 출입처가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요. 당연히 검증을 해야 돼요. 그 말에 대해서. 근데 오직 정치 분야만 사실을 기사로 쓰는 게 아니라 말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많은 초년생 기자들이 그 말을 많이 받아줬고 말을 모으고 약간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진짜 사실이 무엇이고 그런 꼼꼼히 검증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그 부분 논의하려고 잘 오셨습니다. 네. 에이스 얘기를 했으니까 약간 덧붙이면 이게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니까 글로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거쳐가는 과정이 이른바 에이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이를테면 이제 사회부나 이런 데들은 보통 초년 기자들이 이제 많이 가서 전체를 뒤져보는 거고 주로 경찰청을 많이 가죠. 그다음에 이제 법조를 거치면 한 번 더 이제 좀 더 깊은 것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정치나 경제 또는 산업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쪽은 이익이 또 다뤄집니다. 나중에 인맥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처이기 때문인데 이게 왜 그럼 에이스들이 길러지는 구조일까? 이건 마치 검찰이 공안이나 특수를 거치면 에이스로 길러지는 거하고 되게 유사한 구조예요. 결국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권력의 소재들이고 그 권력의 소재와 인맥을 맺고 좋은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기본적으로 언론 측면에도 좋고 정치 측면에도 좋고 뭐 검찰 측면에도 좋고 서로 다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최고의 에이스 기자가 그럼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따 다 논의를 해보죠. 국회에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들의 하루를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당이 오전에 회의를 다 하고요. 그러니까 오후에도 비정기적 회의가 열리니까 국회에서 최소한 뭐 10개에서 15개 회의 정도는 상시적으로 열린다고 봐야죠. 선거제죠. 사실 너무 속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인원이 많으니까 정말 최소한 하긴 입만 제어서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정례에서 초점상 필요한 걸 다 봤는데 안 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성을 하고요. 뭐 주요 이제 현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발언들을 주로 타이핑을 쳐서 공유하는 방식이 꾸미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다 현장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을 모으자는 거죠. 의원들, 보좌관들을 함께 만나는 것도 꾸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복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친밀감 혹은 뭐 신뢰감이 쌓이면 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솔직한 답을 훗날 들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네, 국회에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들의 일과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시욱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우, 힘드네요, 기자들. 그리고 취재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왜요?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뭐 계속 타이핑. 저기보다 더 열악한 데 많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걸레질 아. 발언 나오고 네네. 난리가 정말 나오고 그랬었죠. 다시 바닥이 아니라 이제 안으로 모시고 뭐 이렇게 변화가 있었죠. 네. 저 정도면 속기사분이 계셔서 다 속기하신 다음에 자료를 보내준 다음에 기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더 질문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나요? 그 아이디어네요. 아, 네. 속기사분 계세요. 네. 계시고요. 한 10시 조금 넘어 오전 10시쯤 넘어서는 각 당에서도 발언들을 다 속기사분들이 이제 친 것들을 받아친 것들을 공유해 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모든 언론사들이 이제 받아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혹시라도 그 우리 언론사가 이 발언을 공유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들이 오전에 회의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많은 기사 아이템들이 정해지는데 이 발언들을 기초 자료로 해가지고 이제 그날의 기사들을 많이 선정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자료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의 시간차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 장면이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한 30명의 기자들이 똑같은 걸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매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문화적 충격이었고 사실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근데 그 이 전체적인 회의장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 역할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복도 같은 데서 벌어지는 거는 누구 한 명 놓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정치인분들과 그 언론인들이 좀 서로 간에 협의를 좀 하면은 여러 취재 관행들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 그 부분에서 그렇게 너무 길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오히려 뭐 대표가 얘기를 하고 나면 오히려 질문을 아까 했는데 그냥 대표는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 데서 오히려 더 꼬리를 물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다시 앉아서 조용히 타이핑을 치는 모습이 저는 조금 특이하게 보였거든요. 해야 될 때 안 하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아니 언론과의 정례 브리핑을 당 대표나 당 그 최고위원들이 정기적으로 가지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은 오전에 있는 최고위원 회의 때는 언론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 정치인분들이 회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공개 발언을 이제 언론인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당시 그 자리에서는 이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오히려 그 뒤에 네. 백브리핑을 하죠. 네. 대변인들이 주로 네.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예정되어 있는 또 원고도 있어요. 대개 회의 때 나오는 발언들은 미리 원고가 있고 그 원고를 미리 보내드려도 되고 그러면 속기사처럼 이렇게 타이핑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참 저도 매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기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우리 사회 자원들이고 엘리트들이신데 네. 그냥 그걸 받아쓰기 하느라고 그 많은 시간을 또 노력을 허비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지난번에 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질문해달라 그랬을 때 우리 기자들이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질문을 안 하시다가 중국인 기자가 그럼 제가 할게요 이런 좀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자의 사명은 질문하기가 아닌가. 네, 질문. 그래서 그 많은 말들이 쏟아질 때 그걸 받아 쓰느라고 에너지 소비할 게 아니라 그걸 다 듣고 나서 딱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뭔가 행간의 의미를 캐어내고 사실을 밝혀내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게 비유를 하면 이게 뉴스 취재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과정은 뭐냐면 들판에 나가가지고 먹잇감을 구하는 방식이 있고 양식장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정치 취재 과정은 대부분 양식장하고 되게 유사한 형태거든요. 아침마다 양식장 문 열어주면 가가지고 쫙 하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취재라고 하는 건 사실 들판에 나가가지고 정말 막 이렇게 발로 뛰어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럼 가끔은 양식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 만들어진 이벤트이기 때문에 정치가 해야 돼. 그래서 뭐 공식적인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식의 몇 가지 되게 잘 정해져 있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도록 하고 사실은 나머지는 굳이 그런 식으로 공개해가지고 뭔가 받아쓰도록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훈련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고기를 쉽게 잡다 보니까 그 고기마저 못 잡으면 아무런 뉴스도 못 다루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말처럼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들판에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아무런 고기도 못 잡고 뭔가 채집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현재 우리나라 정치 취재의 구조인 거죠. 네. 게다가 여당 담당자는 여당 의원들 얘기만 받고 야당 담당자는 야당 의원 얘기만 받아 적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소유 효과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용어지만 그러니까 자신이 획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약간 과다하게 해석하는 경향도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양쪽이 정말로 그런 의견을 내세웠을 때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기자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기자인데 그게 아니라 역시 어렵게,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받아 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렵게 이 정보를 얻었고 내 정보는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런 식의 소유 효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니까 일반적인 언론 소비자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해서 나온 기사가 다른 기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입체적인 시각이라는 것이 부재하다 보니 기자가 하는 역할은 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받아쓰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냥 받아쓰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언론인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물론 이 받아 적는 거는 트레이닝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걸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사 기자들이나 데스크는 아무도 없고요.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불가피성도 대안을 모색해가지고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정치인의 말은 정치 행위예요. 그거가 이제 정책이 될 수 있고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언론이 거기서 해야 할 역할은 무슨 말을 선택할 것인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또 하지 않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선택할 것인가는 게이트키핑이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게 할 것인가는 말씀하셨던 질문이죠. 질문을 잘 던지려면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무엇에 관심을 가졌고 어떤 분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기존의 출입처들이 정당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정당으로 나눠져 있는 구조에서는 사실 그 매일매일 최고위원과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사안들이 바뀌거든요. 내가 관심 갖는 주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기자들이 정당 부분의 출입처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상임위를 나눠가지고 출입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약하죠. 저기 현장에 저렇게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다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여유가 근데 이제 없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하기 전에 20년 가까이를 주로 사회부나 법조부 기자들과 그 무수한 이제 전화 통화하고 취재에 대한 협조를 해드렸는데 국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정치부 기자분들과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조두순법이다, 혹은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그러면 그 깊이를 아실 수가 없죠. 그쪽 분야가 아니니까. 근데 커버는 해야 되고 취재는 해야 되니까 표면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정치부를 이렇게 크게 키울 필요 없이 각각의 상임위별로 해당되는 부처에서 커버를 하시고 정치부 기자는 좀 더 정치 현상 그 자체에 좀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 각 당에 숨겨져 있는 움직임, 그다음에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거,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 그래야 한국 정치 전체를 그냥 받아쓰기가 아니라 언론의 시각으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회부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제 목소리가 그렇게 그 기성 언론에 잘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미약한 목소리라도 꼭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자 조간 신문들을 오랜만에 여러 신문들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거의 예외 없이 실린 한 두 가지 기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약간 좀 굉장히 희화한 그 애니메이션 이미지 같은 거를 자유한국당을 사용했다. 그 기사가 왜 중요한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그 기사를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야당 탓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제 연설 내용이 기사화 실렸는데 사실 두 내용은 이 다운표 저널리즘 뭐 이런 얘기 받아쓰기 할 거 없이 뭐 특별히 뭐 검증 이런 게 필요한 사안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두 개가 과연 그렇게 중요한 사안들인가? 모두가 그렇게 받아줬고, 모두가 현장에 가서 받아줬고, 모두가 똑같이 다뤄야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을 30개, 50개 막 나오잖아요. 막 100개, 수백 개 나오는데 모두 다 그거 나름대로 쓰면 몇 시간, 한두 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동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많은 이제 언론사들이 역할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모두가 나서서 똑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역할들이 많은데 좀 역할 구분을 해서 누구는 이런 정책을 다루고 누구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누구는 또 이제 그런 기사를 최소한으로 좀 다룰 분들은 다루고 이렇게 역할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장 기자를 그만두셨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는 언론인이 아니지만 제 해설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드라마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극이 필요한데 대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정책이 아니에요. 대사지, 대사. 대사를 통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는 인격체가 있어야 그 대사가 또 붙잖아요. 누구의 발언이다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사에 주목하는 방식의 그 정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정당에 대해서 이제 뭐 정당도 나누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당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특정 정치인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발언을 대사로 치는 게 주요 캐릭터의 대사로 치는 게 핵심적인 정치 취재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도 이것도 사실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여야거든요. 여야. 결국에는. 이거는 현재의 권력과 잠재적 권력을 취재하는 거고 이 현재의 권력과 잠재적 권력 사이의 갈등을 대사화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향후의 권력의 향방을 추론하도록 만드는데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사실은 정당의 정강 또는 이념 이게 관심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오해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물론 이제 정치와 스포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어떤 인물이나 정당 간의 어떤 구도에 대한 것도 정치에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느낀 건 어떤 거였냐면 그런 식의 보도가 예를 들어 야구 경기가 벌어지는데 그 타자가 안타를 쳤느냐 홈런을 쳤느냐 아니면 삼진 아웃을 당했느냐보다도 그 타자가 예를 들어 뭐 머리를 만졌는데 그 머리에서 뭐가 떨어졌다라든지 혹은 경기장에 누군가가 난입을 했다든지 이러한 경기 외적 요소만을 화제성 있는 것만을 막 부각시켜서 보도한다? 그러면 그 스포츠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죠. 그리고 그 선수들의 그 기량들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 가치 평가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저희도 어떻게 본다면 플레이어일 텐데 플레이어로서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해서 제대로 잘하느냐는 제대로 다뤄지지가 않아요. 어떤 충격적인 말을 던졌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것만 다뤄지다 보니까 힘이 쫙 빠져 진이 빠지는 거죠. 그런 현상만큼은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 많이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가 안타 잘 쳐서 이기는 스포츠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기가 막힌 말씀을.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정치부 기자들의 일단은 지금까지의 주요한 역할은 정치인들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말을 챙겨서 따옴표로 전하는 일. 이의 없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은 이의가 있지. 네. 기사 내용을 좀 몇 가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요즘 정치권 화두는 사법개혁안 처리 문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신속 처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중에 공수처법을 먼저 협상하겠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지난 10월 20일 날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이 방송 뉴스 보도 내용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는 장외 집회 힘받은 여야 공수처법 속도전 대 결사저지라는 제목을 붙여서 리포트를 보도했고요. MBC 뉴스데스크는 두 개의 리포트에 각각 검찰개혁 강공 나선 여, 공수처법 우선 처리, 한국당 가짜개혁 강력 반발, 4당 공조 가능할까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SBS 8시 뉴스에서는 검찰개혁 촛불 다음 날 여, 공수처법 우선 협상이라는 제목을 써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일단 내용들을 보면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굳이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같은 내용의 기사, 같은 이야기를 받아 쓴 내용들이 영상으로 전달이 됩니다. 일단 이 방송 뉴스 보도에 있어서 정치 뉴스에 대한 문제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강 교수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와 피아의 구조만큼 언론이 좋아하는 게 따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와 적의 이야기인데 스포츠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진행이 되는 게 좀 정치권이라고 언론이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고요. 하지만 이 격차를 부각시키는 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아니라 여집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거기에 들어가서 해석을 해주고 분석도 해주고 의미 부여를 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쉬운 쪽을 선택한 걸로 보여요. 격차가 발생할수록 보는 사람들로서 더 재미있죠. 왜냐하면 승부가 되니까 어느 쪽이 이기는지 보고 싶어지거든요. 스포츠 경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사실 생각보다 지금 정치 뉴스에서 다뤄지고 있는 공수처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쉬운 용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엘리트적인 요소들이고 대부분의 시민들과 언론 소비자들이 저 법의 이름은 알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이 대결 양상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저것에 대해서 매개가 되어서 엘리트잖아요.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으로서 좀 분석도 해주고 해석을 해줘서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점점 더 아와 피아의 대결을 굉장히 극적으로 더 만들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대결 양상이라는 듯이 점점 더 가속화시키는 게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 아까 저 의원님께서 야구의 비유를 하셨는데 네. 그 야구보다 좀 질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구 격투기가 보도보다. 야구 보도보다. 네, 야구 보도보다. 왜냐하면은 야구나 뭐 축구 경기를 볼 때 내 편, 상대편 미리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내용을 보고 내용이 안 좋으면 우리 편도 막 비판하거든요. 네. 아, 저런 거 저렇게 못할까. 근데 여기에서는 내용이 안 드러나니까 비판할 거리가 내용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은 스포츠 보도보다도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최욱 씨 오늘 탁월하십니다. 아, 탁월합니까? 네. 저희도 가장 답답한 게 이 공수처의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토크 콘서트도 하고 공수처 알리기 자료 SNS에 올리기도 하지만 언론과 방송만큼의 파급 효과는 전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언론과 방송에서는 딱 공수처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싸움을 위한 하나의 장일 뿐이에요. 공수처가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고 이것을 둘러서 여야가 어떻게 치고받고 때리고 하느냐 가장 극단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나 자유한국당이나 가장 극단적으로 상대방이 틀렸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상황으로 몰려 들어가요. 그래서 공수처 반대하는 저들은 부패한 자들 이런 식의 그 반대 저쪽은 공수처는 중국, 북한 같은 독재 도구 이러면 어떻게 토론이 대화가 됩니까? 국민들은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야 이거 그냥 그러면 난 어느 편에 서야지 이런 진영 논리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그나마라도 예를 들면 정책적 철학의 차이라도 보이면 저는 그래도 괜찮을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공수처라고 하는 것들을 밀고 있는 쪽에서는 어떤 철학의 바탕을 두고 이거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걸 반대하는 자들도 사실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차라리 그거라도 드러나면 그나마라도 이제 대립구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대립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는 건 다 속도전이에요. 지금 저는 이 따옴표 저널리즘 그래도 아주 질 낮은 따옴표 저널리즘보다는 그나마 낫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내용을 보면 힘받은 여야, 속도전 결사저지, 대립구도로 이제 표현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강공 나선, 그다음에 공수처법 우선 처리 이렇게 얘기하고, 가짜개혁 강력 반발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본질을 반영한다라고 아마 이 그 저널리스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본질이라면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 후진 거죠. 속도를 빨리 해야 되고 그걸 막아야 되는 게 핵심의 정치적인 대립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후진 거거든요. 정치가 정말 후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를 바라보는 그 본질을 포착하는 저널리스트의 눈이 후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문제는 이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건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네. 왜 표면만 다루느냐 사실 그 문제제기잖아요. 굉장히 정말 중요한 문제제기고 저는 이런 보도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보도만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보도들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못 나오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의 취재 시스템을 정치부에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룰 만한 그런 이제 여유와 전문성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현장 출입 부서와 이제 서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활발하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우리가 지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충돌했을 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예, 때. 보건복지부 예, 장관 네. 때 어떤 기억이 남으세요? 한 명. 네, 들이받았다. 권력자와 네. 예, 뭐 굉장히 중요한 실세였던 사람이 들이받았다, 그거밖에 발등했다. 없죠. 그것만 예. 남아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뭐 갖고 들이받았냐면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것인지 안 맞다. 연계할 예, 것인지 예.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우리 미래가 달린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데 언론들은 그걸 자세하게 안 다뤄요. 둘이 싸웠다. 예. 두 굉장히 중요하게 한솥밥 먹던 그 두 권력자가 하지만 더 큰 대통령 권력에 항명했다. 약간 이것만 다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수처라는 게 과연 완벽한 솔루션일까? 공수처가 왜 나왔을까? 과연 공수처에서 다루고 있는 이 고위공직자들의 수사가 여태까지 잘 안 다뤄진 사건들이 무엇이 있었고 그 사건들이 잘 다뤄지려면 과연 공수처가 최적의 대안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천착을 해야 되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제도 하나만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루고 정치권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악순환이에요. 언론도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 정치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에서 찬성하고 반대한다라는 그 특히 뭐 조국 장관을 위한 뭐 부처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수준 낮은 얘기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언론과 정치권의 악순환을 깰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프로그램에서 해줘야죠. 전 거기서 누군가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인이 바보라서 그래서 이거밖에 캐치프레이즈밖에 못 골라내서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대결 구도로 갈수록 국민들은 정보에 어두워지고 그리고 정보를 알고 싶었던 사람들은 정치 혐오가 생기고 언론 불신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걸 전혀 모르고 이렇게 대결 구도라면 언론과 정치가 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논쟁적인 제목만 살려서 얻고 싶은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논쟁 구도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의심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구냐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도 없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 대한 깊이 있는 리포팅을 한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취재도 많이 해야 되고 글도 여러 차례 퇴고하면서 수정하면서 써야 되겠죠. 시간도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러한 기사와 만약에 나온다 그럴 때 지금 이렇게 대결 구도로 몰아서 강한 멘트를 따옴표 내고 붙여낸 기사와 어느 기사가 더 많이 팔릴까요? 어느 기사에 더 많은 클릭이 가고 댓글이 많이 붙을까요? 이 가성비 문제가 나타나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언론 현장 자체가 이미 산업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의 왕관 또는 와치독 이러한 권부 이러한 기능은 이미 상당히 많이 약화되지 않았을까. 그저 하나의 경쟁적 산업화된 상태에서 잘 팔리는 기사 위주로만 가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국회에서 있다 보면 언론을 위한 정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 무엇이 잘 날 것이며 만약에 언론과 방송에 우리가 밀리는 듯이 비춰지면 우리는 지지율 떨어지고 안 되란 이런 방어 심리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도 거기에 연동돼서 돌아가고 생산적인 토론, 합의, 양보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지느냐 이느냐만 남아요. 공수처 이것도 그냥 딱 보는 것이 공수처에 있어서 수정 보완 이게 아니라 이거 저쪽 거야? 이거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지는 거야. 이거 만약에 못 통과시키면 우리가 져. 이런 구도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너무 과밀화되어 있고 과잉화되어 있고 이 산업화된 방송 언론에 국회가 함께 따라가는 이 구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독자나 유권자, 국민이 좀 변해야겠군요. 국민이 번이 있는데 시청자나 근데 가장 수준은 큰 네. 이익을 볼지 가장 큰 손해는 국민이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익을 맞아요. 누가 네. 볼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뉴스를 통해서 기획 보도들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관해서. 하지만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어떤 이슈 있을 때 한 번 쫙 몰아서 하고 그 다음에는 거의 매일 데일리로 이런 식의 뉴스들만 나오니까 사실 이런 현장 중계식의 그 보도, 정치 보도 뒤에 오늘의 공방의 중요 의미를 짚어주는 게 하나만 더 붙었어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너무 똑같아서. 저 20년 전에 네. 방송할 때랑 똑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정치 뉴스가 정말로 정책에 깊이 있게 천착해서 자세한 보도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맞거든요. 단순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단순화가 본질을 잃지 않는 단순화라도 하면은 훨씬 괜찮은 거죠. 이런 식의 여야 대립 구도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쟁점이 뭐냐. 그리고 이 쟁점으로 인해서 사실은 누가 좀 더 많은 다수의 어떤 지지를 획득할 수 있고 누가 좀 더 다수에 의해서 이제 배척받는 어떤 의견으로 갈 것인가. 여기서 뭐가 관전의 핵심적인 포인트인가라고 하는 거라도 좀 짚어주면서 약간이라도 견인해주는 그런 효과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극한 대립의 문제로만 계속해서 하니까 여기서 지는 자는 정말 지는 자가 돼버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특히 방송 환경에서 토론의 의미인데요.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뭐 종편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긴 했지만 정치 토론이 오락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양 방향을 대표하는 논객이란 분들이 나오셔서 완전히 그냥 정해져 있는 결론으로 퍼붓고 서로 싸우기만 하다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양 진영에 있는 분들이 모든 사안들을 그렇게 진영 논리로 흑백 논리로 상대성 논리로만 보게 돼요. 그것이 그대로 또 옮아가게 되고요. 대부분 뭐 저도 영국에서 5년, 미국에서 1년 있다 와봤지만 그쪽에서 보이는 것은 뉴스에서 짧은 시간 동안 물론 간단하게 헤드라인 중심으로 보도가 되더라도 바로 그 뒤에 차분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안방으로 연결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될 경우 뭐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디안 타임, 뭐 타임즈, 뭐 뉴욕 타임즈 다 자신들의 사운과 명예를 걸고 정론 보도를 하기 위해서 심층 팩트 체크하고 자신들의 논조를 담아서 분석하고 기사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재 너무 이게 경쟁 상업화된 상태에서 정치 자체를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시청자들이나 뭐 청취자들 또는 독자들에게는 그런 공격과 싸움의 어떤 갈등 구조만 자꾸 양산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 논설위원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신문 읽다 보면은 가장 안 읽게 되는 게 논설이기도 네. 해요. 왜냐하면 이 정파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글들만 실려 있고 맞습니다. 이런 선택을 왜 각 정당들이 여야가 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사실은 원하거든요. 특히 TV 방송 보도 같은 경우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는 정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면 논설위원에게 좀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논설위원은 각 신문사에서 그런 식의 정보와 그리고 지식을 잘 갖춘 분들을 사실 좀 우대해서 논설위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정파적 얘기를 반복하고 심지어 저는 정치인보다 더 막말 쓰는 논설위원 많이 봤습니다. 정치인보다 훨씬 더 막말을 쓰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자신의 생각을 검증 없이 쓰고 있고 결국은 현장의 기자들이야 취재가 바쁘지만 각 사회 논설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예전보다도 안 좋아졌다 정치 보도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왜냐? 그러니까 차라리 매체 수가 좀 더 적고 시장이 적어도 상위 시장과 하위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 시절에는 그나마라도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정치는 좀 진중하게 이제 보도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도 있었는데 종편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게 2009년 미디어법 개정이라고 보거든요. 종편, 그러니까 옐로우가 TV로 진출하는 순간 나타났던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커멘테이터, 해설자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제가 논문으로도 썼어요, 오죽하면. 오락적 정론장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어떤 영역이 열려버렸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언론과 정치 보도의 측면에서. 아까 이제 이렇게 구조로 돌아갈 때 저는 사실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정치인들도 있고 언론인들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 구조로부터 빠져나오는 뭔가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모든 게 옐로우가 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방송조차도 옐로우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상파 3사 정도는 어떻게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뭐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근본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상파 3사도 계속 적자 구조로 빠져들어가고 이걸 탈피하는 방법으로 적자는 결국은 계속 적자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는,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뉴스로 사실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네. 지상파라고 하는 데들이 원래는 뉴스로 돈 버는 게 아니라 뉴스로 권위를 얻고 나머지로 돈을 버는 구조죠. 그래야죠. 예. 네, 뉴스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고가 굉장히 만연하게 된 게 종편 때문이고 지상파가 자기들은 원래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죠. 영향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이름표 달고 나오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이름표 지금 안 달고 있는데 이름표 달고 나와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영향 많이 받았고 24시간 뉴스 채널들도 다 영향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개쯤 되는 채널들이 완전히 옐로우 채널이 돼버린 거죠. 또 다른 정치 보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기사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는 정치인들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전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뭐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24일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 또 그에 상응한 평가라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황 대표가 가산점에 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요. 해당 소식을 전한 언론들 다행히도 뭐 대부분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공천 가점 방침에 대한 다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표현했다. 이것도 기사 사면에 하단에 작게 실린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은 좀 이건 비판적으로 조선일보조차도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런 동아일보의 기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황교안 대표 본인 자신과 자한당 마케팅으로 봤거든요.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가령 총선을 앞두고 내부의 많은 출마 대기자들에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 마케팅 과정을 언론사에서 받아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영화를 홍보한다거나 새로운 노래를 홍보한다거나 연예인들이 혹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홍보를 할 때 그 홍보한 보도자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게 정치 기사인지 정치 기사로서의 자격과 품격이 있는지 일단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비판과 분석이 따랐다고 하지만 좀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쓸 대로 쓰고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보도되면은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예요. 그 이후에 분석이나 어떤 해석보다는 마케팅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보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쇼 비즈니스가 왜 되느냐 그리고 굉장히 경박한 언어로 막말 정치가 왜 되고 계산 없이 뒤에 대한 변명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지르고 보는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 이어가느냐는 언론이 이렇게 무조건 새롭고 자극적인 말이 있으면 받아 쓰는 것 이게 저는 제일 잘 보여주는 관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연구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보도들은 그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언론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 내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패스트트랙 때문에 그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당에서는 나름대로 또 메시지를 줘야겠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이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약간 양측을 어느 정도는 만족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이쪽에도 주고 저쪽에도 주고 하루 만에 또 입장이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통해서 약간 그 언론을 통한 정치, 나쁜 정치 행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그 정당 출입하다 보면은 그 누구는 막 지르는 얘기를 하고 누구는 이제 그걸 수습하는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언론들을 활용하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언론들이 이제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놀아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루 만에 뭐 발언을 뭐 뒤집고 이러는 것들은 언론도 굉장히 문제지만 이 정치가 뭐 굉장히 희화화되는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치부 기자일 때 그 제일 많이 읽혔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바른정당 당시 바른정당이었죠. 바른정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게 이제 창당을 하자마자 처음으로 얘기를 내걸었던 게 18세 이하의 선거권을 확대하겠다는 거를 제1당론으로 내세웠어요. 근데 하루 만에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루 만에 뒤집은 사안에 대해서 기사를 썼었죠. 근데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자주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언론 입장에서는 안 다룰 수는 없는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언론을 이용했다라는 시각보다는 우리 정치인들과 정치 또 정당이 상당히 아마추어적이다. 세련되지 못했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며 정치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훈련받지 않고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이분이 사실은 총리, 법무부 장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진중하고 원칙론적인 말만 해오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정치를 하게 됐어요. 당대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환경 자체가 뭐냐면 야당이고 공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는 전혀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만 매몰된 나머지 본인이 해오던 건 정반대로만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그 불법 집회는 무조건 필벌한다. 뭐 마스크 쓰면 뭐 처벌한다. 뭐 그렇게 내뱉었던 말씀들을 정반대로 광화문 나가서 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그러한 그 가산점 관련 발언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반응을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 다음날 정반대 발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도 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 정치 자체가 너무 언론 방송만 의식하면서 하고 있고 야당은 이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고 제대로 된 정제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훈련 구조를 전혀 안 갖추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 비슷한 맥락에서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걸 보도한 언론도 참 신기하고 그걸 발언한 분들도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을 예측을 못했나라고 하는 게 좀 되게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유권자들이나 여론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길래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차라리 숨기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드러내놓고 했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전 그 효과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장애주표라든가 이런 게 정책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의 낙마가 결국은 정책 승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자축의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바깥으로 일단 나가보고 나니까 이게 아뜨거하는 반응이 오는 거죠. 단지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부터 비판이 오는 게 아니라 이른바 중도라든가 일반적인 시민들로부터도 상당히 의아한 반응들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야 말을 뒤집는 형태를 취하고 그 말을 뒤집어준 말을 그대로 또 보도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한 거기 때문에 이 앞 단계에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그걸 보도해준 어떤 형식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인 대중의 감과 떨어져 있는 맞습니다. 서로 굉장히 일치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정치 보도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따옴표로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이 틀린 사실관계가 다른 그런 틀린 주장을 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방송이나 이제 지면을 통해서 보도할 때 문제인데요. 그 한 예로 자유한국당 검찰 수사 방해이자 가짜 개혁이라고 하면서 즉각 반발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권이 이 공수처 관련된 것을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갈 수 있다. 공수처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계속 따옴표로 방송이든 신문 보도를 통해서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이 내용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주시죠.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특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이시잖아요. 당연히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실 분인데 사안이 다르다는 걸 아시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말씀하시는 그날 본회의에서 설사 공수처법이 현재 올라간 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에 대해서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여야 추천위원을 포함해서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이렇게 추천된 분들이 모여서 추천해야 될 대상을 고르고 2명 이상이 반대하면 안 되고 그래서 복수로 선정된 분을 대통령에게 보내면 그분 중에 한 분을 고를 수도 있고 이분 줄 말고 다른 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들, 수사관들 채용하고 임명하고 그 시간이 다 되면 이미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들은 다 끝나고 재판이 1심 넘어 항소심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 관련 수사를 가져온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란 거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서 대부분 기소가 됐어요. 그럼 기소가 된 이후에 검찰의 역할은 공소 유지이거든요.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주장하고 증거내고 변론하고 이런 것들인데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 판사, 고위경찰관들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조국 법무장관이건 그 가족이건 대통령, 국회의원 관련된 부분들은 수사만 할 수 있지 기소는 현재 검찰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공수처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기존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 다음에 바로 저한테도 문자가 날라오고 카톡이 날라옵니다. 조국 구하기 위해서 공수처 밀어붙인다 이러면서 그 효과를 알고 계시면서 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광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확산되면서 그냥 이 내용보다는 공수처에 대한 순수성의 훼손 의도의 불순성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의도만이 남아있지 않느냐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럼 거기다 기자들은 이 내용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내보내나 아니면 그냥 주장이니까 무조건 모르실 해야 수가 된다? 없죠. 아니 이 발언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세요.
이제 토론해보면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화나셨어요. 네. 저도 물론 문제 있는 기사들이나 기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론계 전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만약에 제가 야당 원내대표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수사기관이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오히려 반대로 수사기관을 굉장히 권력을 유지하는 강화하는 수단으로 다시 쓰일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없지 않다. 지금의 구조에서도 없지 않다. 만약 조국 장관과 같은 그 상황이 또 생겼을 때 굉장히 권력을 악용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태까지 권력을 악용할 의지가 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악용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과연 조국 수사가 공수처에서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받을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요. 주목도 못 받죠. 예, 그렇지만 주목을 못 받아요. 그렇게 말하면요. 그게 핵심 문제예요. 언론사들이 그렇게 발언을 해야지만 주목을 하고요. 정치인도 그렇게 발언을 해야지만 주목받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좀 더 차분해져야 돼요, 진짜. 그렇게 돼야지만 그 언론사도 이게 계속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 서로가 좀 과감하게 안 써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그러니까 과감하게. 아니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아는데도 이렇게 쓰면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보도해 주죠? 저는 두 가지 다 가능성 둘 다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왜 그렇게 이제 얘기하냐? 예를 들면 이거는 엄청난 가정을 가정에 덧붙인 거를 불가능하게 만든 논법이에요. 제가 이제 토론에서도 사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면 이게 가능한 거는 예를 들면 현재 공수처법안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행정관료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만약에 발생됐을 때 그때 원한다면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완전히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의한 기구일 경우에 이런 식의 문제가 성립될 수 있다는 굉장히 가정을 덧붙인 그런 식의 이야기란 말이죠. 초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할 때. 그때까지는 비록 그게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공수처법에 있는 약점일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문제의식으로는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바로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로 바뀌는 거 이건 거짓말의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단순한 가능성이 약하지만 위험하다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렇다면 이 보도를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한 중요한 모럴 해저드를 깔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말씀과 보도에 이어지는 게 속도와 시간의 문제거든요. 지금 당장 국회에서 본회의에 해야 할 시기가 언제냐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여기에 바로 불을 붙여버리는 거죠. 알면서도 현재 조국 사건에 적용하려고 이렇게 서두른다라는 걸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서 보도해 드리는 것은 그 의도에 부응해 드리는 거거든요.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그 보도 자체를 제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 게 뭐냐면 이제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그냥 어떤 언론 정치 지도자 뭐 원내대표다 어떤 그 급이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토를 달지 않죠. 예, 평가하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하지 않고 그냥 보도해 주는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어져 온 것이지 이 사건, 이 기자, 이 보도만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거고요. 또 하나는 보도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내가 보도 안 하면 남이 해버리는데. 그렇죠?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점점점 더 세속화되고 쇼 비즈니스화되고 있다는 건 부인하기 힘들 것 같아요. 원래 그랬지만 최근에 들어서 훨씬 더 심각해졌고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은 전부 다 사실 진술이 아니라 의견 진술입니다.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까지 포함하고 있는 의견 진술인데 그리고 말씀을 다 보면요. 뭐냐면 공허한 수사학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사용이 되느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쇼 비즈니스 정책 1번으로 하는 게 바로 모든 인터뷰 담화 주장에 조국 넣기입니다. 조국만 너무 장사가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수처법에만 조국을 넣느냐? 아니에요. 뭐 공정사회라는 교육법 전부 다 조국을 넣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는 왜 좀 더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언론이라고 해서 아무리 원내대표 중요한 사람이지만 이 수사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의견 진술을 전부 다 점검 없이 사실이냐 다시 재구성하느냐. 이거는 언론에서 분명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치 언론에 저도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부분은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언론이 이 보도를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보도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팩트 체크 그리고
치밀한 분석 이런 것들을 더 덧붙여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뉴스에서 이렇게 항상 그 여야 입장을 똑같이 내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나 기계적 균형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타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방송에겐 그게 심각하게 구조화가 돼 있는데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방송법상의 이른바 객관성 조항하고 공정성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특히는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깔려 있고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에서 그거를 위배했을 때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그걸 회피하는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내면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면화가 일어나서 사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진실이나 객관성이나 공정성 회피가 훼손시키지 않을 방법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나이브하게 그리고 좀 더 게으르게 일단은 두 가지를 붙여 넣어주면 적어도 면피는 할 수 있고 게다가 덤으로 얻는 건 이를테면 야당과의 관계, 여당과의 관계 하나씩 다 취득할 수 있고 보이기에 갈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득들이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그걸 내면화하지 않고 좀 더 성찰적으로 사고해서 새로운 어떤 기법들을 만들어내는데 쓰는 노력을 안 씀으로써 얻어진 굉장히 큰 효과들에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뿐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현장에서 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요. 제가 이제 그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있다 보니까 야당에서 뭔가가 나오잖아요. 어떤 강한 발언이나 지적이나 나오면 기자분들이 원내 대표나 대변인에게 바로 연락을 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반응이 뭡니까? 대응 주세요. 그럼 아유 대응할 가치가 없어요 이러면 그럼 일방적으로 저쪽 얘기만 나갑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요.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특히 대변인이나 이런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은 그냥 24시간 긴장 상태이고 저쪽에서 나오면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는 구도가 되어 있고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의 전쟁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그 KBS에서 좀 방송을 좀 해보니까요. 기계적 중립의 내면화 지적하셨는데 있죠. 그게 그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외부의 저항이 너무 많아요. 국감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거고 심의 그리고 뭐 주변 반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와요. 저도 그 정도로 느끼는데 그 제작진은 더 그런 거를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내면화가 계속해서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변명입니다. 변명이에요? 굉장히 지금 많은 언론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그 기계적 중립성이라는 말의 모호함이에요. 네.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겉으로 비슷한 토론할 때 야당 2명, 여당 2명 모셔놓는 것 이런 것들로 계속 기계적 중립성을 찾고 그렇죠. 여당 의견, 야당 의견 하나씩 해놓고 이거는 양적인 기계적 중립이지 전혀 질적 중립성이 아닌데 그렇죠. 언론이 워치독이 되려면 기계적 중립성이 아니라 내적인 중립성을 찾아야죠. 그러려면 분석력을 키워야 되고 지금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들려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달긴 달아야 되는데 너무 내재화돼 있고 하지만 변명이라는 것을 지금은 인식할 때가 됐다라는 거. 저는 언론 소비자가 떠날 것 같아요. 기계적 중립성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 안에서 분석이나 내용 없이 그렇다고 제가 뭐 종편처럼 아주 자극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주 깊이 있는 보도를 한다면 분명히 돌아올 거라 보거든요. 굉장히 오히려 종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표피적인 기사에 다들 염증과 혐오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그런 변명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KBS인이 다 되셨고 네. 그러게요. KBS인이신 줄 알았어요. 이런 차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의 내면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요. 근데 그 무슨 기계적 균형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굉장히 센 발언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그 마크맨을 했던 정치인이 홍준표 이제 받아쓰기 전 좋은. 의원이신데, 근데 그분은 굉장히 말 세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게 하시고 뭐 친박 의원들 상대로 이제 뭐 한때는 바퀴벌레 이런 표현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면요, 이제 그 언론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물어보죠. 친박 의원한테 가서 바퀴벌레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저는 안 했는데 해야 되는 언론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이런 질문을 이런 거 하려고 진짜 기자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시 사안을 바꿔보면요, 기계적 중립성이 언제 필요하냐. 그 예를 들면은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산업 현장에서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경우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만든다. 거기에 대해서 그 여당 어떤 의원분이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그 법안과 정책을 내놓고 이런 주장을 했다. 이럴 때 야당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이런 기계적 중립성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계적 중립성이 그 자체로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굉장히 꼭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 중립성이 중요한 것이지 그 중립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뭐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막 이런 거 자체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약간의 면죄부를 드리면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심의 구조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규제하기 어려운 걸 규제하고 있고 실제로 강한 규제력이 작동을 합니다. 인허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규제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공이 규제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좀 있는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더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간의 그 방송통신 심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왔다 갔다 해요. 노력은 하죠. 그분들도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명백히 편향적인데도 제재가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별거 아닌데 제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축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건 일단 맞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객관성 조항이나 공정성에 관련된 조항 안에서 움직여도 그러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야만 하는가, 필연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객관성이나 공정성 조항은 단순히 균형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사실과 어긋나는 것들을 이상하게 보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발언 중에서 다 빼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드라이한 것들만 남기는 방식을 써도 충분히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순수한 견해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견해를 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순수한 견해. 예를 들면 종교적 견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견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순수한 견해는 균형을 잡아줘야 되죠. 그거는 사실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의 발언이라고 하는 건 명백하게 왜곡의 토대를 둬서 견해로 포장한 그런 방식의 것인데 이거를 건조하게 만드는 시도도 안 하고 순수하게 견해 위주의 어떤 보도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언론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비판들을 받고 있는 아마 느끼고 있을 텐데요. 정치부에 근무를 했던 저희 KBS 기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예전에 이제 오전 9시에 중요한 이제 당의 회의들을 하면 공개 부분이 있고 비공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웬만히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공개 부분에서 이제 워딩을 받아치고 그 다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비공개 부분이 되면 중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그냥 거기 가서 기자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회의를 끝낸 정치인이 그 회의실에 나오자마자 바로 물어보려고 가장 빨리 따서 가장 빨리 이제 포털에 전송하고 이게 경쟁이 돼버려가지고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기사를 쓰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정치부에서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사실 어떤 식으로 해야 제대로 된 정치 기사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주어지지 않죠. 네, KBS 정치부를 출입했던 기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뭐 이야기하시고 나온 얘기들이라서 거의 다 한마디씩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비평은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건 느껴집니다만 일단 정치부 기자들 역시도 저는 정치계의 같은 플레이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플레이어지 단순히 방관자거나 관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백에 멈추면 안 되고 변화의 단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단순히 변명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자기 인식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론이 바뀌면 저는 아까 표창원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정치인들이 말하는 굉장히 말에 수사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을 받아 적고 어떤 말을 기사화했느냐를 한번 돌아보신다면 어떤 것들은 이건 수준 미달이고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예 기사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분명히 언론인들도 플레이어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기자님. 저는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제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요. 네, 굉장히 다르지 않았어요. 너무 비슷했고요. 근데 아까도 좀 얘기를 했는데 역할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회의 끝날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질문했던 그 기자들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그 이제 발언만큼은 잘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현장에 있어야 되는 그런 고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느라고 고민하고 검증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마다 좀 역할 구분을 해서 그런 속보를 할 매체들은 좀 하지만 모두가 그걸 좀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소소한 저항을 하는 기자들, 이런 고백을 하는 기자들이 많아지고 그런 움직임이 조직화되었을 때 이 매치, 이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응원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런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시간이 전혀 없나요? 뭐 여당 출입, 야당 출입, 기자들이 저녁 때 뭐 오후, 그러니까 뉴스 뭐 그런 시간, 방송 내일 시간 전에 어떤 토의라도 좀 하고 들어간다면, 방송을 낸다면, 그러니까 기사를 낸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저희끼리 밥 먹을 때는 좀 하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프로그램 출연해서 했던 말들은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들이 좀 조직화되고 더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주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면은 고민이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속 있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자괴감도 들고 이제 이런 건데 그 고민이 이제 조직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행으로 옮겨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문제거든요. 저는 그 정도만 해도 건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저는 변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도 아까 이제 쿼트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정치인의 발언은 중요하니까 그 발언을 어쨌든 따옴표로 해서 옮기는 거 작업 자체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정치 분석이나 비평을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거나 팩트체크를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내용이 그냥 옮겨버리게 되기 때문에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그 사실의 발언으로 뒤바뀌는 현상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되게 심각한 어떤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언론 관련된 그 비평지에 이제 썼던 것에 대해서 다른 기자분들이 썼던 건데 기자들은 그래도 따옴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의 사초를 기록하는 일종의 사관, 현대의 사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이 이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초라고 하는 것의 기록이 얼마나 엄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그것이 자신들의 책무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기자들의 이 토론을 보면서 정치인들의 심경을 느꼈어요. 뭐냐면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민원도 마찬가지고 본인은 그게 옳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예를 들어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이거는 시민들이 느끼는 그냥 즉각적인 감정이거든요. 네. 그게 서명으로 60만 명이 서명했다. 그러면 정치인은 그것을 봤을 때 폐지라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입해 있는 국제 조약에도 어긋나고 다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개정 개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정도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게을리하고 혹은 있는 그대로 혹시라도 조금 변경했다가 혼날까 봐 그 요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주장하는 경우라면 기자들의 받아쓰기랑 똑같지 않을까. 그러면 정치인과 기자들이 서로 간에 좀 자기 반성 이런 토론을 많이 하면서 용기를 내고 좀 맞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기자와 정치인들의 신뢰도가 바닥이잖아요. 가장 바닥이면서도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게 또 언론 보도고 정치인들이거든요. 이걸 우리 스스로가 탈피하지 않는 한은 이 유혹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계속 출입하다 보면은 정당이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일체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기사들이 정치 기사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10월 24일째 한국일보 온라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공수처 없어서 정경심 구속 가능. 공수처 반대 명분 키우는 보수 야권이란 기사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이 조국 일가를 무리하게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고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던 청와대 여당이 사법부마저 정 교수의 혐의를 인정하니 산속의 절간이 됐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는데도 침묵하는 여권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교수의 구속 사실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구속영장 청구는커녕 수사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없고 다행히 윤석열 검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공수처는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의를 방해하는 기구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자가 어떻게 보면 객관화를 하지 않고 그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 기사 자체만은 아닐 테고요. 또 이 기사 그렇게 형성되어 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한 가지 이제 이면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속칭 빨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검찰에도 빨대가 있고 경찰에도 빨대가 있고 특정 기자나 특정 매체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급해주는 누군가가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그 대가로 자신들의 승진이나 어떤 보직에 있어서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요. 그 기자들이 그 총장의 높은 사람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또는 대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 이런 것. 이게 빨대와 기자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악어와 악어새 간의 공생관계거든요. 정치인과 기자 사이에도 유사한 관계가 있다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특정 기자와 특정 정치인 간에 상당히 가깝고 그가 원하는 내용들은 기사화가 되고 지금이야 직접 인용으로 나가지만 어떤 경우는 아예 원하는 기사나 발언의 내용을 그 정치인은 숨깁니다. 신원이 안 드러나고 마치 기자의 독립적인 리포트처럼 나가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또 상대방도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되는 정치인은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느냐? 호의적인 기사가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이 정치인이 발의한 법안 뜬금없이 갑자기 그것이 대서특필되고 또 포털에 올라가고 그리고 지역구 내에서도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을 땄다든지 이런 게 갑자기 기사화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 기사 자체는 어쨌든 일방적인 코테이션, 인용으로 가득 찬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이런 기사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특정 언론이나 특정 기자와 특정 정치인이나 와의 어떤 유착관계 이 부분만큼은 조금 끊어내고 고쳐될 필요가 있어요. 네. 나경원 대표야 뭐 제1야당의 대표라고 쳐도 하태경 의원은 공수처에 어떤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필요한 정보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방해하는 기구라고 지금 현실을 재구성해서 창출해서 말까지 지어줬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의견을 하나 전달해줬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그 가용성 편향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버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비판하려는 의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그냥 동질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번 얘기했던 출입처에 동질화되는 기자의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표 의원님 말씀 듣다 보면은 동질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대가성이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일종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권력의 기관으로서 정치를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일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분명히 비슷한 생각을 좀 공유하게 되고 이 기사도 보면은 뭐라고 마지막을 끝내고 있냐면 침묵하는 여권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라고 해서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기자가 단순히 인용만 하고 따옴표만 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점에서는 비판적 거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 내지는 동조하는 언론사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제가 아주 굉장히 주목해서 봤던 기사인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가 이른바 이제 공수처법이 부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제기되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공수처법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표계산화 막 하기 시작하던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할까 궁금한 상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발언을 보면 공수처 없어서 정경심 구속과는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죠. 이 무리한 주장이 일단 하나 나왔고요. 그게 또 공수처 반대 명분이 되기에는 명분이란 말을 붙이기에도 상당히 좀 약간 부끄러운 이제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래도 공수처 제도가 가질 수 있는 또는 간과될 수 있는 위험 에 대해서 이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기해 주는 정도의 틀이하면 저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굳이 보수 야권이라고 왜 불렀을까? 이거죠. 여야 사당의 공조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누가 핵심적으로 반대하고 누가 거기에 핵심적으로 붙어줄까라고 하는 것들을 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이 괜히 등장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바른미래당 안에서 일정한 이탈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일단 자유한국당이 일단 반대하고 나서고 있고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도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묶어주면 보수야권의 일정한 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길을 열어주는 그런 식의 보도거든요. 저는 이걸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던 간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효과가 그와 같은 시점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에서도 10월 25일자에 비슷한 온라인 기사 주호영 입법조사처 자문교수 다수 여당의 공수처법 10월 29일 부의 반대라는 기사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25일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넘어온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되는 날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여당이 주장하는 10월 29일 본회의 부의에 찬성하는 법학교수는 9명 중 2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입법조사처가 자문한 교수 9명 중 5명은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 기간인 90일을 보장해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
이해한다고 했다. 5명 중 3명은 공수처법 등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라는 민주당의 논리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체계, 자구심사 기간 90일이 보장돼야 한다고 해석했다라는 보도를 냈고요. 같은 기자가 보도한 10월 23일자 온라인 기사를 보면 여 추진한 공수처법 10월 처리, 범여권 반대로 물 건너 가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을 따로 떼어내 오늘 29일 본회의에 부의하자고 했으나 정의당, 민주평의당, 대한신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이달 내 공수처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체적으로 야당 내에서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만을 강조해서 보도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그런 보도였는데요. 윤영중 연구관님도 이런 어떻게 보면 기자가 이제 정치부 기자가 정당이나 진영의 입장을 이제 대변하는 듯한 플레이어로서의 행위자로서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매체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약간 진보 언론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출입했던 정당은 자유한국당이었기 때문에 일단 취재원인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저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호의적이지 않고 의심과 경계죠. 호의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당신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하겠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전해도 호의적이지 않고 또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발언을 많이 듣다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근데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착되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는 않을 거예요. 표 의원님이나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근데 이제 그것들을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인가, 유착이. 그럼 과연 유착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과 정치인들, 개인들 간의 유착의 구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은 일부 정파적 언론과 정당들 간의 이제 유착이 구조적인 문제인가? 이것들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정파적 언론들과 정당들 간의 그런 유착이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착이라는 취재원과의 유착 문제는 정치 분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분야 다 있죠. 한국 언론에서 제일 중요한 유착은 사실 기업들과 한국 언론의 유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언론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유착의 문제를 언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중요한 의제가 아닌가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정치부에서 근무했던 KBS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올해 출입하다 보면 어떤 걸 느끼게 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비단 정치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출입처에 나가는 모든 기자들이 그와 마찬가지 오류를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정치부의 경우에는 특히 정당 출입 기자들의 경우에는 그 정당의 입장에 쉽게 동조가 되는 경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동조한다기보단 그 사람들의 논리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의 말하는 논리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너무 매일매일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내가 동의하지도 않는 얘기를 이렇게 써놓고 심지어 이해도 못하는 상태에서 기사를 쓰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정도는 이해는 했던 것 같아요. 특정 정당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하고 특정 정당의 논리를 나의 논리로 받아들이는 거는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전자의 수준에서 머무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언론사 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을 거치지 않고 그냥 곧바로 그러니까 기사로 외화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검증 장치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이 데스크가 됐건 부장이 됐건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 안에서 이게 논의회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답에 다 답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강한 철학을 가지고 아주 단단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대합니다. 일반 언론 소비자들은. 기자를 요즘에 굉장히 좀 무시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신뢰는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논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언론을 길들이도록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잘못하면
길들여지는 것처럼 저희한테 보이거든요. 소비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았으면.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김기현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스크를 거치건 부장이 됐건 간에 역할들을 해서 검증 장치를 마련하는 것. 저는 이미 다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들. 이 원칙이 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제가 전에도 이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류학 같은 데서 이제 보면 서로 다른 종류의 인류 또는 동물학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침팬지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렇게 되게 친해지기 어려운 존재들을 막 생태 관찰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그 안으로 들어가서 냄새도 비슷하게 만들 정도로 해야 이해가 가고 행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 써서 되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늑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늑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기 위한 과정과 그렇지 않은 과정을 구별해 줘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 어떻게 저렇게 왕조적 나라가 있을까? 주체사상이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주체사상 공부하다가 주체사상 파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내재적 접근법만 사용하면 동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재적이지만 비판적인 접근법을 써라라고 하는 얘기가 그 뒤로 뒤따라온 게 그 이유 때문인 거죠. 저는 이게 기자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인류학하고 되게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와 어떤 이른바 라포라고 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좀 더 이해가 가능하고 고급한 정보들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계를 수립해야 되지만 그 관계로 매몰되게 되면 이익관계로 이제 변질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표창원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좀비가 되어가는 순간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과감히 끊어낼 것인가, 개인의 선택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으로 이제 그걸 해결할 것이냐. 둘 다가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시스템과 데스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출입처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김기현 기자께서 한 그 얘기가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는데요. 그 여당과 야당이 충분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공론의 장이 사실 언론사 내부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가 이제 언론사를 3군데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언론사 내부 문화가 불필요하게 위계적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물론 어느 정도 자기 얘기를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사 내부 문화에 대한 좀 성찰 그리고 그런 같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방송하면서 알게 된 표현이 1호 기자라는 표현이었어요. 청와대 출입 기자를 1호 기자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 짐작입니다만 많은 1호 기자분들이 혹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분들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혹은 의심을 늘 하고 있어요. 출입처 동화라는 게 좀 더 넘어서서 이 위계의 질서라는 게 왜 생기나 보면 간만 보면 약간은 회피하는 쪽이 있고 좀 더 야망을 가진 분들이 가시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분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언론사는 이렇게 일종의 기회 구조를 병목처럼 좁게 만들어서 병목화함으로써 저는 언론사의 이 구조 체계 내지는 의사 전달 체계에서 얻는 게 있다고 저는 봐요. 구조적으로. 기자들을 이렇게 위계화함으로써 개인의 야망과 이렇게 위계화된 언론사의 구조가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목격하게 되는 여러 폐해들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개인의 야망 문제는 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구조적인 부분에서 위계 질서를 만들고 병목화함으로써 마치 상벌체계처럼 어떤 것에 대한 대가처럼 이런 출입처가 정해지는 문화들이 좀 바뀌어져야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서의 해결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012년에 발표된 이제 언론 관련 논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보도의 공정성 저해 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이었는데요. 기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권한과 경제적 영향력 있는 출입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출입처일수록 자신의 위치나 조직 내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출입처에 나갈 수 있는 기자는 전체 일반 기자의 19%에 불과하다. 기자들은 희망하는 부서와 출입처를 배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반면 보도본부의 간부들은 부서와 출입처 배치를 기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KBS는 보직 발탁에서조차 능력보다는 충성심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이 들어있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익숙해서 왜 익숙하냐면 정치 국회도 상임위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럼 충성심에 따라서 상임위 배치가 이루어진다든지 당연히 소수에 선호되는 곳이 있고 다수가 지망을 하니까 검찰도 뭐 특수부와 형사부 공판부의 차이 우리가 요새 많이 들었잖아요.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왜 대한민국 사회는 모두가 다 위계 질서와 가치의 편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생긴 권력을 자신에게 가깝거나 충성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구조로 되어 있을까? 이것이 대한민국 구조의 불공정성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다 각자 영역마다 다 타파를 하고 혁신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야 검찰이나 사법개혁 쪽으로 관심이 맞춰져 있지만 정치도 똑같고 언론도 똑같고 혁신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저는 양심이란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법관들도 얘기하면 법과 양심이란 말을 쓰잖아요. 검사들 똑같고. 근데 그 양심이 개인의 몫일까? 그 전문가 윤리, 그 해당되는 영역에 있는 자신의 권한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예를 들어 기사가 자신이 보도할 수 있는 그 역량과 권한을 가지고 개인적 이익을 얻는다. 뭐 정치인이 되는 통로가 된다든지 누군가 가까워진다든지 또는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든지 이것은 부패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춰줘야 된다. 그 언론사 내부에서건 언론 산업 전반이건 언론 제도에 있어서건 그리고 각자도 언론인으로서 기자로서의 그런 명예와 자기 존중, 양심 이 부분만큼은 굳건히 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언론사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지금 우리 검찰 개혁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 기존 검찰이 왜 망가졌어요? 충성하는 검사들이 똑같아요. 예, 이상한 사건 가지고 기소하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결국 기소한 사건들 판판이나 무죄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승진하고 막 이런 충성심을 그 보상의 메커니즘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검찰이 망가진 거잖아요. 이 한국 사회에서 검찰과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화를 바꿔야 되는 문제고요. 이 문화를 바꿔야 되는 문제는 계속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창피한 문화다. 맞아요. 충성심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맞아요. 없지. 예. 제도 하나 가지고 절대 바뀌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는 정치를 중심으로 언론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게 언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경제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언론의 어떤 대응의 방식으로 기업도 구성이 또 됩니다. 정치나 대관 업무라든가 대홍보 업무라든가 이렇게 또 기업이 구성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 우리 사회 주요한 파워의 단위들, 그러니까 권력의 단위들이 되게 동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서울대 나와서 뭐 또는 검판사를 해서 뭐 해서 또는 어떤 언론사를 나와서 서로 알고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동형적인 형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각자의 영역들이 이걸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현은 말씀에 전형적으로 동의하고요. 여기에 자꾸 이제 도덕적인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압박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가 정치를 했다고 해서 욕한다? 저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뭐 그 자체로 가지고 막 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과로 정치로 갔을 수도 있죠. 문제는 기자라는 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꿈을 실현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책임 윤리의 위배가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도덕적인 압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 영역에서 자신의 책임 윤리들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걸 하지 못했다면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과정. 이게 이제 저는 전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앞에 그 두 가지 정도 빠진 부분만 짚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한국일보 기사를 이제 그 한 기자 거를 계속 쭉 그 전에 기사들도 살펴보는 거가 이제 원고에 적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하는 게 나을지 그 짚고 넘어가시는 게 나을지. 뭐를 해줘도요? 한국일보 기사가 그 전에 이런 기사들 썼다는 거를 아까 묶어서 언급하시는 게 기자분이 네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사실은 네. 제안한 그 부분을 한번 한데 짚어주시면. 네. 이 한 건의 이제 기사라든가 한두 건의 기사를 가지고만 이제 이런 식의 혐의를 갖는 게 아니라 특정 이제 기자를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추적하면 이분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들로 봤을 때 이게 단순한 그냥 그 어떤 정치인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해 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명확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달에 걸쳐서 나온 식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를테면 조국 국면에서도 조국의 오럴 해저드라는 그런 상당히 악의적인 표현을 써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 3일자에 보면은 조국 언론 내에서 검증 없는 해명의 자리를 가졌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기사의 어떤 쭉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권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정 정치 세력과 함께 의식을 맞춰가면서 행동도 보조도 같이 맞춰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특정한 정치적인 국면마다
굉장히 뭔가를 뚫어주고 그다음에 정보를 같이 전달해주고 이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 기자가 그런 식의 이념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특정 어떤 정당 내지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저는 기자의 자의식 실종이라고 봤어요. 여기에는 기자의 자의식이 없고 특히 저는 오럴 해저드라는 이 표현을 보고 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금 제가 조금 비아냥거리자면 아재 개그죠. 아재 개그처럼 말 한 글자 바꿔가지고 대단한 의미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발음이 유의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말노름을 하는 수사학을 통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건 저는 기자의 어떤 자긍심이나 자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수사학에도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장난과 다름없는 막말, 그러니까 왜 정치부 출입 기자들이 이렇게 정치인처럼 막말을 하면서 기사를 쓰는 이건 기사잖아요. 그리고 이 오럴 해저드라는 말 자체는 이분이 만든 말이거든요.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정치인처럼 누군가를 목적을 두고 표적을 두고 그분에게 상해를 입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언론인으로서 이런 식의 조어를 하고 수사학으로서 만족하는 거는 자의식이 저는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치인의 말에 의존하는 정치 보도 관행. 지금은 이제 관행이 돼버렸지만 처음 시작부터 뭐 잘못되진 않았을 거고 뭔가 괜찮은 말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좀 역사적으로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뭐 기억나는 때부터.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그 김종필 전 총리가 했던 뭐 자의반 타의반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 같은 것도 보면 되게 이제 유명한 정치적 발언이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그 뭐 70년대라든가 그때부터도 기본적으로 이제 기자가 유력 정치인의 발언을 이제 보도하는 양상들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아까 종편과 함께 등장한 이런 오락화된 이제 정치.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미디어타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정치인들이 왜곡이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공모하면서 더 자극적인 말들을 이제 써대는 그러면서 그게 다운편으로 점점 제목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현상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상 제목에 따옴표 넣는 것을 굉장히 좀 자제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검증하라라고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식의 일들이 유난히 좀 많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이건 전 한일 기자 문제 아까 전반부에서 다뤘습니다만 일본하고 한국의 그 저널리즘 체제가 좀 유사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지금도 일본은 마크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민당의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거의 공동 생활을 하는 기자 팀들이 있고 근데 같이 아침밥도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 그게 보도로 이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일본의 정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어떨 때는 괜찮은 측면들도 있지만 상당히 좀 이렇게 이른바 서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취재원과의 거리가 굉장히 너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비판을 받는 것과 유사한 구조가 한국에도 사실은 굉장히 수입이 됐었어요. 특히나 이게 70년대, 80년대 때 유력 정치인들의 집에서 실제로 의숙하면서 지냈던 그런 식의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 그 사람과의 거의 정치적 동맹 관계까지 맺으면서 정치인으로 진출하는 그런 기자들의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민주화 시대 때도 이어져서 이른바 삼김 시대라고 하는 굉장히 유력한 어떤 그 헤게모니적인 뭔가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적인 그런 정치인들과 함께 이제 이것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 한국 언론에 있어서도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기본 행태인데요. 이게 지금처럼 매체도 많아지고 좀 매체 환경이 바뀌면서 이 구조가 조금씩은 바뀌어갔죠. 실제로 지금은 이제 특정 유력 정치인과 함께 뭐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이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여전히 좀 남아있고 그럼으로써 정치인과 상당히 의식적으로 동일해지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굉장히 유력한 정보를 그런 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관행으로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언론 소비자로서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지금 최악의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언론이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 소비자 그리고 유권자 시민과 국민은 최악의 정치의 반대말을 최선의 정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악의 정치에서 찾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차악의 정치에서 찾아가도록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정원의 어떤 저는 밀월 관계라고 보는데 정치와 언론이 이 밀월 관계 속에서 뭔가를 타개해야만 불가능할지라도 최선의 정치를 지향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 혐오에서 빠져나오고 정치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적극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빠져나오게 하는 거는 저 언론의 역할이라 보거든요. 언론이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최선의 정치를 좀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주 연구원이나 뭐 표창 의원께서는 정말 이런 발언은 정말 따옴표를 꼭 넣고 싶은 그런 발언이었다.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예전 정치인들 발언 중에. 정치인의 발언 중에요? 네. 이거는 정말 따옴표 따서 보도할 만하다. 글쎄요.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 워낙 많이 나오고 따옴표로 인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참담하다 이 표현도 거의 뭐 정치에서 나왔지만 유행어처럼 인용되고 많은 부분에 적용되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비에 물린 것 같다 어떠세요? 앞으로 회사 될 길이 남을까요? 네. 윤영주 연구원은 어떠세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전에 어떤 어린이가 대통령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답변 못했다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 답변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대통령 돼서 하고 싶은 일을 지금부터 계속해라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저는 매일매일 하는 말들이 자신이 그리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싶었던 그런 꿈과 이상에 걸맞는 말인지를 정말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물론 언론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의 이제 조그만 대안, 어떻게 하면 선순환의 정치를 만들 수 있을까? 나름의 조그만 대안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일단 상임위를 좀 더 언론인들이 다뤘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하루에만도 속기록이 엄청나요. 그거 보고 싶은데 사실 그걸 볼 시간이 없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엉터리 같은 토론도 있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에 대한 논박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였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언론인들이 따옴표를 써가지고 인용하는 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이 따옴표를 쓸 수 있도록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는 그런 이제 언론인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것도 지금의 질문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 질문은 공공재거든요. 질문해서 받는 답변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치거든요. 좋은 질문을 한 언론이 정치권의 언론 현장에서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질문이 좀 많이 나오고 좋은 질문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 많이 나오고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 언론인들이 많이 그런 동료가 되는 저는 여태까지 좀 많은 이제 비판적인 현상들을 많이 다뤘는데 네. 잘하는 기자들 또 열심히 하는 기자들을 좀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되게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질문한 사람이 크레딧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한 기자가 발언을 얻었기 때문에 모두가 보도하더라도 질문한 기자가 기억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은 어떠냐면 정치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유력한 정보를 특정 기자들한테 흘려주거든요. 근데 한 사람한테만 흘려주지 않아요. A한테 줬다가 B한테 줬다가 C한테 줬다가 합니다. 그러면 그 기자 개인들은 이제 특종을 얻고 단독을 얻기 때문에 이득을 얻죠. 그리고 그걸 가져간 언론사는 경쟁 관계에서 이득을 얻어요. 하지만 공중의 관점에서 보면 이득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개별 언론사들이 특종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경쟁적 관계에서의 이득이 아니라 시민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진 자에게 우리가 신뢰를 주고 그다음에 보상을 주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정치인들은 유튜브 통해서 자기 발언 직접적으로 하고요. 그거 받아 쓰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또 자기 주장이 확실한 정치 시사 유튜버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기존의 기성의 언론들의 지금 같은 정치 스타일의 정치 보도 스타일은 이제 뭐 경쟁력이 완전히 없어지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언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제 정치 국회에서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업무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유불리하겠다는 의도로 사용하면 그건 부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이나
나중에 자신의 자리 보장이나 혹은 특정인의 유불리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정말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에서 자신이 보도할 수 있는 권리와 업무적 권한을 이용을 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유불리하게 하겠다는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보도를 하고 만약에 기사를 송고하고 한다면 또는 데스크에서의 그런 편집을 하고 한다면 그것은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본적인 기반 하에서 정치와 또 언론 간의 그 관계 역시 투명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자신의 어떤 영역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기성 언론들 뭐 저희 KBS 공영방송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인력풀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KBS는 특히나. 그러니까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현재 언론과 가장 다룰 수 있는 물적 조건과 인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라고 한다면 다른 보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검증 국면에서도 남들보다 하루 이틀 늦게 가더라도 이쪽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추고 있어라고 느끼게 만드는. 초기에는 아마 주목을 못 받겠죠. 당연히 단독이나 특정인 이제 주목을 받게 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이쪽이 가장 단단하게 정보를 쌓아가고 있었어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는 걸 해야 되는데 일반 언론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잠깐이라도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돈 측면에서든 인적 측면에서 있어든 간에.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치인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정치 시스템도 바꾸고 언론 시스템도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먼저 상임위 위주의 시스템 만들어서 정책 위주의 보도를 하고 정치는 이제 비평과 어떤 향후 분석 이런 것 위주의 보도를 차별성 있게 해주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영방송 덕분에로 주목을 받으면 따라올 수 있는 언론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뭔가 변화의 씨앗은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조건이 나은 자들에게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 엘리트가 봉사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공영방송이 그런 식의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절대로 못 따라오는 깊이감이라는 걸 이미 갖고 있다고 보고 깊이감을 잃으면 정말 경쟁력을 잃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깊이감을 갖는 분석과 철저한 해석 그리고 입체적인 어떤 조망 같은 걸 해야 되고 저는 그게 기존 언론에 있다고 봐요. 가령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부 기자가 잘 모르는 것 왜 사회부 기자와 같이 물어봐서 얘기 못합니까? 그리고 굉장히 긴 인터뷰가 있었을 때 기자들이 이런 촉으로 이렇게 기사를 썼다면 이 나머지 부분들을 가령 PD라든가 다른 제작팀에서 탐사 보도를 한다든가 더 깊이 있는 연속 보도를 왜 못 만듭니까? 가능하다고요. 그게 오히려 기존 언론사는 훨씬 더 많은 인력풀과 전문적인 전문가들과 그리고 접촉할 수 있는 기존의 라포를 형성해 너무 많은 또 다른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하지 않고 너무 과거 형태로 업무 분장된 형태로 내 안에서 내 출입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문 영역 안에서만 하겠다라는 게 오히려 유튜브처럼 그쪽에 굉장히 특화된 전문성으로 특화돼서 한쪽만 파고 있는 새로운 유튜브나 어떤 SNS 미디어에 밀리는 건 갖고 있는 걸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네.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BBC를 취재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경찰관서에서 수없이 많은 미디어가 취재 요청을 해오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원할 때 BBC 크라임 와치라는 프로그램에는 거의 조건 없이 경찰이 줍니다. 다른 매체는 주지 않고요. 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제가 38개 경찰청을 가수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BBC니까예요. 그냥. 믿을 수 있으니까. 잘못 오용 남용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과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KBS가 그런 답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저는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취재원들에게. 그것은 지금 유튜브든 뭐든 아무리 자극적이고 아무리 세고 아무리 독자들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현혹할 수 있는 컨텐츠로 인기를 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얻을 수 없는 것은 신뢰거든요. 재미는 줄지 모르지만 KBS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자 자산은 신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취재를 할 때 과연 저는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따님이 장학금 받은 사안들에 대해서 취재를 할 수 있죠. 이분은 이쪽에도 물어보고 저쪽에도 물어보고. 근데 그게 여러 명의 취재 인력과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에는 정말 그 정도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밝혀내야 할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불평등 구조를 제대로 드러내게 하려면
KBS 같은 데서 해야 돼요. 그 정도 인력과 자원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또 미워도 다시 한번 있네요.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 코너 굉장히 괜찮은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중 연구관님 그리고 표창 의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9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